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긴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채무가 늘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금투세를 연단위로 이렇게 매기게 되면 당연히 또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와주신 증권의 업계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셨고, 여야 대표는 추석 전에 만날 걸로 관측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었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여러 사학자, 법학자들과 언론들이 검증한 결과 온전한 사실로 보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자연인이던 6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다. 김문수 후보자의 이 발언에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겸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청문회 파행이 됐습니다. 그 파행으로 이끌었던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돼.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시기.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돼.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이건 여야 직구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지금 저희를 좋아합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이렇게 했을 때
와, 과거에 그 개혁적이던 남원정의 원희룡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사람들이 다 통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부적절성, 반노동적이고 노조 혐오적인 어떤 왜곡된 시각은 물론이고 이미 부적격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했던 모든 발언들 그리고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도 했던 어떤 왜곡된 역사 인식과 철학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정말 자격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규정합니다. 예. 이 일제 치하에서 국적이 일본이지 무슨 한국이냐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합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한일 강제 병합을 강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의 이야기대로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정말 순국 선열들이 피로 투쟁한 독립운동사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일제가 강제징용도 강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징용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이를테면 자발적인 어떤 노동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왜곡하는 저런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을 독립기념관장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잖아요. 일본이라고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쏙쏙 뽑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완전히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서 이거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라서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 부적절한 인사들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할 결심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결심이다. 네, 판사 출신의 김영현 의원님. 법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시각에선 그 정도로 인식은 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정헌법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놨습니다. 예.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그것의 의미를 누구나 다 알 텐데 그런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은 일본 국적, 일본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헌법 질서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적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적을 이 법률적으로 볼 때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1910년 우리가 이제 한일 합병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국제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1919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일본 국내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3.1 운동에 이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임시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서는 우리 그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한민족들과 관련돼서 통치할 수 있는 내무부라는 기구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그 한반도에서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연통제라는 것도 구성을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상해 그 임시정부의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 그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 국민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률적으로도 정말 말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역사 교과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독립운동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일제 시대가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무력으로서 약소 민족과 국가를 강제로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예. 그리고 광복, 다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용어들을 쌍그리 무시하고 아울러서 우리의 어떤 헌정 질서도 정말 그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관계 위원님.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국사책에도 나와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타냈고 당내에서도 여러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당 지도부의 지금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개인 의원별로 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시도지사별로 김문수 지사가 내놓는 발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과 이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이 과거 발언을 일부 발췌해갖고 자꾸만 이 김문수 후보자의 역사관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인사검증회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네.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반노동적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지만 김문수 후보자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운동에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 이후에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IMD 국가 경쟁력 조사 등을 볼 때 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우리 국가 경쟁력의 굉장한 그 저해 요인이다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인사권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했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국회 내의 권한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록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옥죄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임명권, 고유 권한인 점을 강조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국가 인사라면서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볼까요?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뉴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후에 국회 운영위 장면인데 운영위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고 이른바 중일마 발언의 당사자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와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요거 좀 이따 짚어보고 그 전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자가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인사권자가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개혁신당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옆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지율도 20%에서 30% 초반 정도 나오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 같이 이제 미래 권력한테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침몰하는 배에 함께 승선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을 좀 모시는 것 같은데요.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태극기 부대라도 잡아서 지지율을 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는 결국 현대판 매관 매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관 매직이요? 예, 태극기 부대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예. 예. 태극기 부대한테 어필해서 나를 지지해달라. 우리 절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진짜 문제는요. 좀 전에 제가 앞에 계신데 참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그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노동적 인사에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그 발언에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법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효약이다. 쌍용차 노조들한테는 자살 특공대다. 막 이러시는 분이 어떻게 반노동적 인사가 아닙니까? 예.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김문수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과거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어제 나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식민이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일제 국적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어떠한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이분이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분인가라는 생각인 거죠. 네.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들 상대로도 자신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나가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노동자와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원들과는 대화가 될까요? 저는 이분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정신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국민의 실제 국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아주 협의로 본다면 국가라는 건 원래 국토,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주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협소한 의미의 내용을 좀 표현하다 보니까 저런 해석했다.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문수 지사가 3선 국회의원의 경기지사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노동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분인데 과거에 대한 인식이 일정 부분 뭐 지금 국민적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조금 괴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너무 두둔하려고 하는 거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분이 여하튼 그 한국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충분한 개혁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먼저 나가버렸는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이제 답변을 오늘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네. 정말 모르지는 않겠죠, 대통령이?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본인이 임명하려고 하는 그 임명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도 갖지 않고 그러면은 장관도 임명하고 뭐 공공기관장도 임명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김태호 차장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뉴라이트 인사들만 어떻게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그렇게 그 많은 곳에 임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김태호 차장이 옆에서 그런 것들 인사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임명 대상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그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대통령 모른다고 지금 감싸고 도는 이 김태호 차장도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뉴라이트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런 논문도 많이 썼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 논문 쓰고 그렇게 연구한다면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치지만 저런 분이 공직자로서 이게 합당합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제 뭐 역사인식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적격 판단하는 데는 조금 유의미한 논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 했던 그 반노동적이고 노조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인의 어떤 생각을 했던 모든 발언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태도로 전혀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역사고 뭐고 다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2년 내리 감소하고 있는데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본인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현장도 모르고 실태도 모르면서 80년대 노동운동 했던 그 시각에 머물러서 현재의 어떤 노동계를 바라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첨예한 갈등을, 이해관계를 중재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뭔가 협상을 끌어내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의 위원장으로서도 전혀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했죠. 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김문수 후보자를 포함해서 정말 뉴라이트 인사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서로 분노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양상을 대통령이 지금 임명권자로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김태우 차장은 지금 대통령이 전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예. 국민들이 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상황을 모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 지적을 하는지 듣고 경청하시고 고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자 같은 이런 후보자 바로 임명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성도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하루만 견디면 나는 당연히 임명할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뒤 배경에 대통령이 있는 건데 김태우 차장이 이런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임명했다는 건데 그럼 본인이 책임지실 건가요? 예.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예, 김영현 의원님, 이게 이제 뉴라이트가 학문적 자유는 있으니까 학문 영역에서야 뭐 그런 활동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이런 뉴라이트적 시각, 사관을 가진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냥 학문 영역에 있다면야 뭐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을 제일 먼저 주창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도 최근 들어서 뭐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가역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완성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왔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불가역적인 군사협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동맹을 맺었다는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네. 라는 발언을 했고 그전에는 일본이 수십 번이나 사과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사과 그만해라 라는 발언도 했고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인데 저는 불가사의하게도 이분이 MB 정부 때 5년 내내 외교안보의 고위 책임자로 일을 했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안보실장은 4명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흔히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대외 정책으로 내세울 것은 친일밖에 없는 것인가? 예. 그 외에 다른 상상력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자, 정광재, 김성열 위원께 짧게 하나씩 드릴게요. 지금 친일 논란을 야당이 더 이제 부각시키고 키우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부의 인사 문제가 결국 단초가 됐다고 보세요? 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정당을 공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은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기되는 것들, 뭐 친일 프레임 같은 것들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라든가 독도 지우기 논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친일 정당과 친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주당의 선전선동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자의 지명이 그러면 인사권자로서의 정당한 행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희 의원님. 예, 저도 지금 야당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친일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중일마 같은 발언하면서 반성 하나 없고요. 이제 우리를 아예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제가 반문 하나 할게요. 마라톤에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리 금메달 따신 손기정 선수요. 그러면은 일본 거로 금메달 하셔야 됩니까? 가슴에 일장기 자랑스러워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린 일본 국민이니까 우리 언론들이 그 일장기 지운 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죠. 상식적인 생각을. 강제로 일본 국기를 달겠으면 그걸 치욕으로 여겨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앞에서도 뭐 학문적 자유 때문에 뉴라이트를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자유를 훨씬 폭넓게 인정하는 프랑스나 독일에서도요. 이 정도면요. 반민족 행위로 처벌을 해요. 전 이건 학문적 영역이 있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요. 친일 인사를 안 쓰시면 됩니다. 예. 뉴라이트를 떼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는 학문적 자유의 영역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그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이번에 그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서 증명이 된 셈이네요. 그걸 뭐 우리 방통위 전체 능력이라고 평가하신 것보다는 야당 의원이 살짝 비꼬았는데요. 법원이 어제 MBC 박문진 선임의 제동을 건 걸 두고서입니다. 2인 체제 하에서 이사진을 임명하는 게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방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판결은 그 자체로 인정합니까? 예, 인정되는 문제하고 불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은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진석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MBC를 장악하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여야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보다 좀 더 근사한 얘기가 있다면 쓰고 싶은데. 사필 규정. 네, 예.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2인 체제 하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된 거죠. 법원의 네. 판단은. 그래서 의사 정족수, 뭐 의결 정족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뭐 국민의힘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오히려 법원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 5인 체제의 구성을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2인 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심의, 의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판결 나고도 30일 정도 더 이제 현재 박문진의 그 이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생도 정치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됐을 것 같고요. 차제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되지 못했고 그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행정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진 의원님, 네. 지금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미디어 특유의 입장이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이 기존 법리와는
일부 배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남용될 경우에 이게 삼권 분립이 보장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 임명권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는 거, 그것이 행정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은 사법부 내에서 또 법조계 내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본 재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영 KBS 사장과 강규현 KBS 이사 해임권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었는데 본 재판에서는 해임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판결은 마지막 판결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의 특정 단체 소속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판결 신뢰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좀 영향이 되겠습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실제 재판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에 보다도 그러한 법원 내 그러한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의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이게 이제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된 것과 판결이 어찌 보면은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그게 합당한 주장인지 하고, 그리고 어제 법원의 인용 결정이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봤다라는 점을 확인한 걸로 보면 될까요? 그 두 가지 좀 짚어주실래요? 네, 먼저 그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본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돼서는 그 박문진 이사 선임 결정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안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사건은 본안재판이 아니고 집행정지 사건이거든요. 집행정지 사건은 이제 본안 판단을 기다렸다가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네. 집행정지인데요.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심리를 합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집행정지를 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본안 판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만일에 본안 판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을 맞을 것인데 이번에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본안 판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제로서 이 재판부는 이 법을 정면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면서 이 법의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단은 이제 행정법원이 이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입장에서는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고하게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그 김태규 대행이 뭐 법원 내 특정 연구단체를 지목하고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그 판사 출신으로서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좀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네. 법원의 판결은 그 재판부의 어떤 전 인격적인 것이 녹아들어서 이 법률 판단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판단이 녹아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심제를 통해서 결국은 상급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판결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 마치 담당 재판장이 특정 연구단체 회원이라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김태규 그 대행이
제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편향된 분이거든요. 그럼 네. 본인은 판사 시절에 그런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했다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 김태규 그 직무대행은 지금 법원 판사 시절에 있을 때도 사실 법원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분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로서 이제 그 여당이 이제 추천한 인사로 돼 있었는데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되려면 7인 중에 5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2명은 야당 표기 때문에 못 얻으니까 나머지 5인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원 행정처장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찬성을 안 했거든요. 아, 예.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 당시 행정처장이 김상한 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처장이라서 반대하는 것이니까 대법원장 바뀌고 행정처장이 바뀌면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천대엽 행정처장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후보로 추천되지 못했고 결국 공수처장이 못 됐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통위 그 부위원장으로 간 것도 아마 이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편향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 평판에 대한 또 반론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열 위원님, 네. 이게 이제 본안 소송까지는 한 6개월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MBC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 이상 동안은 방통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2인 결정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지금 옆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정지해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계속 가야 될 거예요. 6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윤 정부가 MBC에 대해서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MBC가 바이든 날리던 보도 이후 우리 대통령에게 소위 찍혔다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돌았고요. 우리 공영방송 손보라고 우리 편향적이고 비도덕적인 방통위원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정권 내내 저는 MBC에 대해서는 계속 괴롭힐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동안 개점 휴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누구 몫입니까? 전 당연히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AI, 방송통신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 후과가 갈 것이냐 이 문제와 하나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이번에 가처분에서는 판결을 했지만 지난 5월 30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결정하는 것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통위가 업무가 지금 MBC뿐만 아니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뭐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어떻게 여기서 그냥 놔둘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도대체 이런 사태를 누가 초래한 것인가요? 예. 야당이 초래한 것인가요? 원천적으로 국회 추천목 중에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이거든요. 7개월 동안 임명 안 했다는 거죠? 예.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될 것인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으니 네. 빨리 2인 체제에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라는 이야기로밖에는 제 얘기는 안 들립니다. 혹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 인사였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이제 계속 제기했었죠. 국민의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법제처가 7개월 동안 답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예. 만일에 결격자라고 한다면 늦어도 3일 내에 답이 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그러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악의적이고 경솔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형보다 높은 선고 때문에 정진석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정 실장의 혐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7년 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글을 썼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구형보단 높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법원 판결 뒤 정진석 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유정 정강제위원께 동시에 드릴게요. 지금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2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형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아니면 유죄 판결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먼저 김유정 의원님. 여전히 검찰이 500만 원 구형을 했었거든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었는데 또 이렇게 고소하고 나서 지금 한 7년 만에 지금 2심이 나온 거라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1심 판결 받고 나서 1심에서 징역 6월 받았는데 이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서 실형은 면한 것 같고요. 그래서 1,200만 원을 벌금 1,200이 나왔는데 역시 그것도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는 많은 액수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법원에서는 이제 중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몇 선 중진 의원이고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었고 뭐 지금 비대위원장도 했었죠. 국민의힘에.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2017년에 이제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것인데 확인되지 않은 그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진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유가족들 또 고인에게는 얼마만큼 상처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법원이 보여주려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은 뭐 5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사실 이건 조금 더 심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중하게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좀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고요. 아마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사과하고 유감으로 표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항고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로써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요. 네, 감형이 됐다고 해서 벌금형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이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6개월 실형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단독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단독 판사가 이렇게 모든 일반 법상식을 뛰어넘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법원 내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부에서 돼서 물론 뭐 법원이 검찰이 그 선고에 구형했던 500만 원보다는 높은 벌금액을 내긴 했지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은 분명히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이 법원 주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도 1심 때는 말이 좀 많았습니까? 이게 구형했던 거와는 완전 다른 이제 징역 실형이 나왔거든요. 이례적인 경우는 하지만 그런 건수는 제법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약식 기소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이제 벌금으로 처벌해달라고 기소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을 보면 이게 벌금으로 끝나야 될 사안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 재판을 회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금방 1심 판사가 편향적이어서다라는 비판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 양형의 정답이라는 것이 누구의 양형이 정답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비판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지금 1,200만 원으로 이제 결국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항소심에서 굉장히 반성을 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네. 원천적으로 1심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우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소심 결심 당시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선처를 받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말과 글이 좀 신중치 못하고 경솔한 것들이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좀 정치인들을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저부터 성찰을 하겠습니다. 예, 성찰을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성일 의원님. 네. 이게 많은 교훈을 남기는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런 분을 굳이 비서실장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었고요. 정진석 이분이 MB 때 정무수석하면서 그래도 야당과 좀 말이 통한다라는 평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 이번 최후 진술에서 우리 부적절한 사실이었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었다.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유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셨고 저는 그게 진심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딴 거보다도요. 진실이 명백하게 나왔어요. 우리 CCTV를 통해 가지고 권양숙 여사님 가출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네. 부부싸움도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여러 허위 사실들이 늘 많습니다. 여야를 다 떠나가지고요. 그런 것들 좀 걸러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상당한 내용들이 특검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헌법에서 권력 조용히 해주세요. 권력의 분할뿐만 아니라 네, 권력 곽규택 간의 의원님. 작용과 통제의 곽규택 원리로 의원님.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필리버스터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어서 좀 전에 이제 예. 틀어드렸는데 사실 법조인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사 경력 15년 있으시고 주요 사건도 많이 맡으셨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2007년에 김경주 씨 BBK 해외에서 이제 송환하는 그 사건을 맡으셨고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사건도 있었고 남양유업 갑질 사건도 수사팀을 이끌었죠. 그렇게 이제 검사 생활을 하고 나서도 이제 정치권에 온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뭐 국회의원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한 10년 전부터 변호사 활동하면서 좀 정치적인 활동도 같이 해왔던 건 맞습니다. 예. 어렵사리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뭘까요? 뭐 아무래도 제일 처음 했던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했을 때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예. 저로서는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서 처음 하는 발언이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이셨어요. 네. 한 18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뭐 이제 국민들께서는 잘 안 들리지만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하는 동안에 좀
뭐랄까 야유랄까 또 뭐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네. 오히려 그거에 대응하면서 좀 긴장이 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처음 했던 무제한 토론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방송을 예. 통해서도 야유나 고성이 들리긴 했는데 그거보다 현장에서는 더 많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예.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현안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예. 오늘 국군의 날까지 친일 프레임이냐, 선동정치 멈춰라라고 이제 민주당을 향한 논평을 내셨던데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국군의 날이?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 원래 과거에는 공휴일로 돼 있다가 뭐 최근부터는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고위 당정 회의를 하면서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자 하는 제안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부에다 했는데 네. 그 뭐 민주당에서 한 의원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10월 1일이라는 것이 조선총독부 설립일인데 그때 공휴일로 하자는 것이 정말 친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국군의 날은 원래 우리가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했다가 다시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38선을 돌파한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날을 좀 기념도 하고 또 국민들께 여가 선용의 기회도 드리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하는 제안까지도 친일 프레임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스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스럽다. 예, 예. 예. 김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다뤘는데 좀 네,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해서 이게 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그 특정한 발언을 앞뒤의 맥락을 다 빼고 그 부분만 따가지고 또 친일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당시에 일제 강점기 하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서름을 겪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때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하는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또 친일이다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맥락을 보지 않고 부분만 발췌해서 주장을 한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노동부 장관 후보로서의 지금 상황하고 또 과거에는 정치인으로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말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의 부분을 따가지고 일부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좀 인사청문회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의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뭐 대통령실에 제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기보다는요. 정부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안을 했고 또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이제 일요일 날 고위당정 회의를 마친 다음에 뭐 정식적인 의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의료계와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한동훈 대표께서 제안을 했던 것 같고 뭐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은 이제 그런 좀 중재안을 받아들일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예. 오늘 그런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때 수평적인 당정 관계, 이제 네, 대통령실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했겠죠. 네, 예. 취임 이후에 한 달 쭉 보셨을 텐데 수평적인 관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예, 아마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런 수평적 관계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뭐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원인 중에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정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수평적인 당정 관계, 즉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또 당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요일에 이제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이 예정돼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날 그럼 같이 가시나요?
아마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예. 예, 같이 참석할 것으로 지난번에도 생각합니다. 만찬 함께 하셨고 그렇습니다. 삼겹살 드셨었던. 예. 이번에 이제 좀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그 사이에 좀 달라져서 어떤 제의나 건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의논하고 계세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9일, 30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으로 정기국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법안,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예. 그 연찬회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만찬이니까 아무래도 그 이틀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을 한 정책이나 법안 같은 것들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4+1 개혁 방안, 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거기에 지금 저출산 대응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국회에서 아마 또 당과 협의할 것은 그런 부분들을 또 논의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민생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사건을 네.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건의를 만찬 자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논의는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아직 검찰에서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요.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까지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는 만찬에서 뭐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복귀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주말에 하려던 예정이던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미뤄졌고 조만간 있을 텐데 언제쯤 있을까요? 추석 즈음에서 국민들께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고 또 그 형식과 의제를 가지고 굉장히 또 관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사실은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좀 미뤄지긴 했는데 뭐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그런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 회담은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비서실장님들, 양당 비서실장님들 간에 그런 의제 조율이라든지 형식 조율, 또 시기도 물론 문제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생중계 여부가 지난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을 하면 항상 그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가 어떤 결과 발표만 했을 때 그 결과의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또 서로 간에 또 해석이 다르고 또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차라리 그냥 전체를 다 공개해서 회담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런 오해도 안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여전히 생중계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뭐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민주당 쪽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것을 회담의 뭐 전제 조건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탄력 있게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예, 법사위를 보면 뭐 법사위가 이전 21대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충돌도 작고 팽팽하잖아요. 법사위가 근데 22대 국회는 더 팽팽한 것 같은데 좀 부드러운 장면을 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법사위를 하고 왔거든요. 예. 오늘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들을 아주 많이 통과시키고 또 법사위 자체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좀 그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 그리고 또 특검과 탄핵안만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일방적인 회의 때문에 그랬던 거지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여야 간에 터놓고 또 아주 분위기 좋게 회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분위기였고 앞으로도 그런 좀 법사위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면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재헌헌법 전문입니다. 건국이 언제였고 일제 때 국적은 무엇이었는지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랏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나라의 기초인 헌법마저 부정하려 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소문 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손만이 갈 테. 부담 없이 골라. 언제든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 에덴 그랜드 오픈.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다. AI 클래스가 다르다. 초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지? 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미래엔 클래스가 다르다. 초딩 초코해. Hey, how you feeling?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Oh, mondo. What do you think? Soltanto adesso io Absolutely amazing, as always.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The Priceless. The new K8. Kia. Movement that inspires.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